소름 끼치도록 슬펐습니다. 결말까지 이 주인공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일말의 여지를 주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보면 조금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인물들의 슬픔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영화예요. 이걸 전제로 까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주인공은 행복할 수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딥그린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주중 끝자락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기 동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부터 사실 아기 동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귀엽다 했는데 점점 이게 별명으로 굳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 웃겨요. 한 주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중간고사 준비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 영상들 몰아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 준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고3 수험생 분들도 계신데 진짜 공부하는 거 힘들죠. 그래도 후회 없이 1년 딱 열심히 갈아 넣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후회 없이. 너무 지칠 때 한 번씩 찾아와서 영상 보고 가고 좀 머리 식히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중 마무리로 제 영상 본다, 또 뭐 일을 할 때 또는 뭐 할 때 라디오로 듣듯이 제 영상 틀어놓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일상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T로 보였는데 점점 댓글 읽고 배실배실 거리는 거 보니까 F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맨 초반 영상들을 제가 좀 봤었어요. 근데 표정이나 말투가 너무 시니컬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 직전주에 올렸던 거를 봤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웃음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이래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표정이 제가 봐도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표정에 이렇게 입꼬리가 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알았어요. 눈에 눈가 주름이 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뭐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언급 드릴 건데 댓글로 리뷰해주세요 이런 거 너무 환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자주 언급하면은 귀찮아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했잖아요. 진짜 편하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들을 이렇게 리스트 정리해 놓고 있다 보면은 요거는 누가 추천해 주셨고 누가 추천해 주셨고 누가 요청하셨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좀 나요. 특히 프사 좀 특이한 거 해놓으셨던 분들, 또 댓글 자주 써주시는 분들 제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기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막 진짜 동호회하듯이 이렇게 다들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닌데 되게 재밌습니다. 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짜 저는 소통하고 이런 게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 리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들이 진짜 소중한 의견들이라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미리 예고하고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죠? 오늘 준비한 영화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입니다. 직전 영상 제외하고도 다른 영상들에서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주셨던 영화였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아프고 슬픈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걸 전제로 까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주인공은 행복할 수 없다, 이거 말입니다. 영화 스토리 자체가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영화들은 덜어 있습니다. 주드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댓글에서 종종 언급되는 애니메이션의 소녀춘이라는 영화에서도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영화는 가장 좀 덜 진지하고 코믹스럽게 풀어낸 뮤지컬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반부에 폭발하는 감정선에서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리뷰를 좀 더 미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가져와 봤고, 이 영화 선정을 하고 나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좀 설렜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상 길이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 주인공 소개는 딱 2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 그리고 마츠코입니다. 마츠코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아니, 죽은 채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정 결핍에 시달려 안 좋은 선택들만 늘어놓는 엄청난 회피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는 마츠코의 일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녀의 일생을 비춰주는 게 주 플롯입니다. 쇼는 밴드를 꿈꾸는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모든 게 엉망이고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여자친구랑 헤어져요. 그리고 맨날 어디 클럽이나 전전하고 여자 밝히고 도파민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벌써 자기의 삶은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 쇼의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쇼는 자고 있었고요. 근데 집이 CD가 막 많고 집이 되게 엉망이네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쇼의 머리맡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네요. 화들짝 놀라서 쇼가 무슨 일로 찾아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쇼에게 뭔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부탁을 하는 아버지 옆에는 어떤 하얀 유골함이 놓여져 있고요. 아버지가 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다. 연을 끊고 살았는데 얼마 전 강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리고 이건 그 누나의 유골이다. 그 동시에 너의 고모이기도 하지. 너한테 너희 고모가 살던 아파트 뒷정리하는 걸 좀 부탁하러 왔다 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쇼의 고모가 자연사가 아닌 타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혼자서 어떤 말을 중얼거립니다. 어찌 봐도 신시한 인생이었어. 쇼는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생전 고모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달라니. 근데 애는 되게 착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해주게 돼요. 쇼의 고모 이름은 마츠코입니다. 쇼는 마츠코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츠코의 옆집에는 락을 하는 스모키 화장을 하는 청년도 한 명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스모키 화장을 하는 그 청년은 묘하게 굉장히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형사도 찾아오고요. 마츠코를 죽인 건 누구일까요? 의심받는 용의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과거 마츠코의 동거남매였다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얼굴에 칼집이 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마츠코의 혐오스러운 일생을 돌아보러 갑니다. 마츠코는 원래 중학교 교사였어요. 이때의 나이가 23살인데 밝고 행복한 교사 생활을 꿈꿨지만 마츠코 일생이 나락으로 가기 시작한 건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숙소로 머물던 여관 주인의 돈이 도난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범인은 마츠코의 반 학생이었던 류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불량한 아이였는데 마츠코가 이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 돈을 꺼내서 여관 주인한테 돌려줄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돈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자기랑 방을 같이 쓰던 보건교사의 지갑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이제 돈을 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가서 돈만 돌려주면 다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는데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돈만 돌려주면 될 게 아니라 학생이 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여관 주인이 마츠코에게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슨 틱인 건지 마츠코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기묘한 표정을 띠용 하고 지어요. 이 표정이 마츠코의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표정입니다. 굉장히 난처하고 당혹스러울 때면 나오는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여튼 그런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되는 상황과 뭔가 점점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서 그냥 홧김에 그냥 자기가 훔쳤다고 그 사건을 뒤집어 쓰기로 합니다. 마츠코의 희생으로 결국 여관 측의 실수로 사건을 덮었고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료 교사와 데이트를 하고 앞으로 또 설레는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이 사건이 결국에는 교장한테 보고가 돼요. 그리고 오만 난처한 상황이 마츠코를 둘러싸게 되는데 마츠코가 이 여관 주인의 돈을 훔쳤다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츠코는 자기가 했던 선택이 실수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류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그냥 네가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류는 아주 고자세로 그러죠 뭐 이러면서 마츠코의 말대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정작 교장과의 3자 대면에서 류는 제가 안 훔쳤는데 마츠코 선생이 지금 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마츠코는 진짜 그냥 미치고 팔짝 뜁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마츠코는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 잘린 거죠. 데이트를 하던 동료 교사도 이 사건에 마츠코가 연루된 걸 알고 마츠코와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마츠코는 집에서 큰 갈등을 빚게 되고 집에서 영 떠나게 됩니다. 마츠코의 배경은 영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쿠미라는 아픈 여동생을 제외하면 이 집에서 마츠코를 인정해주고 열렬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츠코의 틱 같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정은 어릴 때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버지는 쿠미를 편애하던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아픈 품위에 대한 걱정뿐이었고, 마츠코에게는 보는 둥 마는 둥 굉장히 소홀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시절 마츠코가 아버지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쇼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쇼에서 어떤 한 광대가 짓는 표정을 보고 언제나 근심, 걱정과 함께 웃음이 말라있던 아버지를 향해서 웃게 해주려고 그 표정을 똑같이 따라 지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걸, 아버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보고 웃음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그를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그 표정을 자꾸 하게 되었던 거죠.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그 표정을 지어 보이게 됐으나, 그 순간에만 잠깐 웃어줄 뿐 아버지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마츠코를 안아주진 않았어요. 그 표정은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마츠코에겐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순간에 회피하고 싶은 심정에 방어 기제처럼 그 표정이 지어졌던 거죠. 여튼 마츠코는 그 길로 가족과 연을 끊습니다. 이때 쿠미가 마츠코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붙잡고 애원합니다만, 마츠코는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독설을 내뱉으면서 도망치듯이 울면서 그 집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츠코는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테츠야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작가인데 자신이 자칭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인간 실격을 썼던 작가이죠.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무지개 글을만 쓰는 한량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마츠코에게 기생해서 살지만 동시에 마츠코에게 폭력을 쓰는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마츠코에게 몸까지 팔라고 종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에 마츠코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오래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동생을 만나 돈을 빌립니다. 우리 이 동생을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쇼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은 노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마츠코가 가장 아끼던 동생 쿠미는 미쳐버렸고, 아버지는 마츠코가 집을 나오고 3개월 만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전하게 됩니다. 마츠코는 충격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슬픔에 빠지지만 얼른 이 돈을 테치야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 테치야 이놈은 돈을 갖다 줘도 지랄이에요. 또 그날 밤에도 미쳐가지고 마츠코한테 폭력을 휘두르다가 진짜 미쳤는지 자기 원고지에다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을 마츠코가 목격까지 하게 돼요. 팔다리가 날아가고 살점이 튀기는 그런 광경을 말입니다. 왜 자살까지 했을까요?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했기 때문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젠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츠코는 테치오의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오카노라는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불륜입니다. 오카노는 테츠오와 달리 잘 나가는 회사원에 항상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니는 그런 남성이었어요. 동시에 작가이기도 했고요. 그 라이벌이라고 했으니까. 마츠코는 오카노의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해서 이 남자의 집을 몰래 찾아가고 오카노의 부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카노 부인의 비주얼을 보고 저 정도면 내가 이기지라고 의기양양해 했지만, 이때의 사건으로 오카노의 불륜을 부인이 알게 되었고, 오카노는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마츠코에게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난 사실 처음부터 너랑 같이 살 생각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몸이 정말 좋았다 라는 말을 전하게 돼요. 이어서 왜 오카노가 마츠코를 만났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너를 품었던 건 나의 라이벌이었던 테치오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다. 너를 안으면 죽은 테치오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잘 가라 라고 하면서 마츠코의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고는 떠납니다. 절망한 마츠코는 오카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너의 몸이 참 좋았다. 이 말에 마츠코는 성매매업소인 백야라는 곳에 입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백야에서 마츠코를 보고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지만 재차 찾아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채용하게 돼요. 그리고 마츠코는 자신만의 엄청난 매혹 스킬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이 업계에서 에이스가 됩니다. 업계의 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업계에도 그 변하는 트렌드, 추구미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순식간에 변한 트렌드에 뒤처지면서 퇴물이 됩니다. 진짜 짧은 시간에 탑을 찍고 하산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백야에서 해고를 당하게 돼요. 중학교 교사에서 성매매 업소, 이게 진짜 얼만큼 추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업소녀 생활하는 부분을 지루하게 늘어지게 보여주지 않고 뮤지컬 형식의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전개를 시켜주면서 매우 빠르고 매우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슬픈 내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즐거운 노래 분위기로 이 장면을 장식해요. 이 영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업소 생활을 접은 마츠코는 그간 벌어왔던 돈으로 지난번 남동생 노리오에게 빚졌던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마츠코가 집을 나간 후 매번 똑같은 문장이 말미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츠코 연락 없음. 마츠코는 아버지가 자신을 없는 사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츠코가 떠난 이후로 항상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던 와중 쿠미가 나타납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언니를 보자 미친 듯이 매달리지만 마츠코는 쿠미를 보고 거의 발작하듯이 놀라면서 동시에 나타난 노리오의 아내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고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츠코는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오노데라라는 남자예요. 뭐랄까요, 이 남자는 마츠코가 마음을 뉘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매춘업소 포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동거를 했던 것이지 어떤 마음을 주거나 그랬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츠코가 성매매를 하고 오노데라라는 남자가 마츠코가 몸을 팔아 번 돈을 관리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후 마츠코가 이 남자에게 결별을 통보하면서 내가 반년 동안 벌었던 돈을 돌려달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어이없게도 새로 생긴 여자친구에게 쓰는데 다 탕진했다고 오노데라가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고성이 서로 오고 가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 남자의 정말 뻔뻔스러운 태도에 마츠코는 홧김에 너무 화가 나서 시카를 들어서 이 남자를 몇 번이고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마츠코는 그 직후 자신도 죽으려고 했지만 문득 떠올려 보니 이 삶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사람은 자신을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부르던 테츠오 하나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돈까지 갈취당했지만 글쎄요, 마츠코의 피부로 다가왔던 사랑은 테치오의 것이 진심이었다고 느끼나 봅니다. 여튼 자신을 깊숙한 곳에서 사랑해줬던 남자에 대한 헌정인지 다자이 오사무가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상수로에서 자기도 똑같이 자살해서 테치오와 천국에서 만나겠다라는 생각에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수로에 도착하게 됩니다만 이게 웬일인지 그 상수로 수위가 무릎밖에 오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얕은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취수장을 막아놔서 더 이상 수위가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게 됩니다.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의 이름은 시마즈라는 남자입니다. 시마즈는 그 근방 일대에서 작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였습니다. 마츠코는 숨을 끊으러 왔던 도쿄에서 시마즈와 함께 그날 밤을 보냅니다. 엄청 비주얼적으로 상황적으로 근사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미숙하지만 따뜻한 진심에 이끌려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미용실 보조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시마즈는 마츠코의 과거가 어땠든 그녀에게 반해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츠코는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절대 주인공은 행복할 수 없다. 어림없죠. 살인죄를 지은 마츠코에게 형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결국 검거당하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돼요. 잠깐 여기서 현 시점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쇼는 점점 마츠코 고모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를 마주치게 되는데 사진처럼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쇼를 마주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는 그런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라져요. 어떤 거대한 회한 같은 것이 이 남자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모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을 정리하는 와중에 깡패 같은 남자들이 찾아와서는 쇼를 납치해서 리무진에 태웁니다. 그 리무진 옆자리에는 어떤 근사한 차림의 고고한 여자가 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쇼가 보던 AV의 주인공이네요.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을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차가운 열대어에서 무라타 와이프 역을 맡은 그분입니다. 되게 반가운 얼굴이죠. 이 극에서 여자의 이름은 메구미라고 합니다. AV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고요. 교도소에서 마츠코를 만나 친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츠코를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하고 아끼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마츠코가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될 때 메구미의 명함을 손에 꼭 쥔 채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츠코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메구미, 이 여자였어요. 다시 마츠코 일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8년 동안 마츠코는 출소 후에 시마즈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미용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면회 한번 온 적 없지만 체포되기 전에 같이 동거를 하면서 시마즈가 마츠코에게 했던 약속, 평생을 함께하자라는 약속을 품에 지닌 채로 말입니다. 8년의 복역 이후 마츠코는 처음 시마즈가 잘라줬던 헤어스타일 그대로 한 채 그의 미용실로 향합니다.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의 미용실을 찾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마즈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가진 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도 마츠코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마즈에게 나지막이 타다이마 다녀왔어 라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후 마츠코는 긴자라는 지역에서 한 미용실에 디자이너로 취업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메구미입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AV 회사를 운영하는. 메구미는 마츠코에게 진심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보다 둘은 더 돈독하게,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마츠코의 옆엔 아무도 없는 반면에 메구미는 음식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회사의 오너이기는 했지만 번듯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2명이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마츠코는 메구미에게 거대한 열등감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메구미를 점차 멀리하게 돼요. 그 후 미용실도 관두고 갑자기 잠적하게 됩니다. 메구미는 마츠코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녀를 찾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맞았는지 얼굴엔 맞은 상처까지 가득합니다. 메구미는 마츠코에게 이런 놈을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마츠코는 오히려 메구미를 밀어냅니다. 이 동거남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아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츠코가 중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된 사건의 범인이었던 양아치 그놈이었어요. 현재는 야쿠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자의 미용실에서 마츠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보스의 아내를 보자하고자 우연찮게 방문한 미용실에서 마츠코를 봤고 그 길로 마츠코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좀 웃긴 게 마츠코의 일생의 나락의 시발점이 된 놈인데 마츠코가 담임일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야쿠자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성매매, 뭐 더러운 모든 걸 하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길에 마츠코는 물들어가게 돼요. 류가 요청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호스티스 일, 그리고 성매매 일, 그리고 마약 거래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지치지 않습니까? 마츠코가 류에게 야쿠자 세상에서 이제 그만 손 씻자고 애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류는 마츠코에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진짜 사건이 터집니다. 류가 조직의 돈으로 도박하던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이제는 조직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마츠코는 류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자신을 추격해오는 야쿠자들을 피해 도망치고자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되었고 이때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둘은 이때 잠깐 재회하게 되는데 류의 얼굴은 오만상 난도질 당해 있습니다. 여튼 둘은 동반자살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포기하고 류는 결국에 경찰에 자수를 하고 그렇게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츠코는 친구인 메구미도 잃고 류도 잃고 이제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마츠코는 류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합니다. 결국 류는 출소를 하고 마츠코는 붉은 장미를 들고 류의 마중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류에게 다가가지만 류는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마츠코의 반대로 절규를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옆에 있으면 마츠코는 불행해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류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람을 죽이고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은 사랑이다 라는 문구를 보게 돼요.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생에서 자기를 누가 가장 사랑해줬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류에게 있어서 마츠코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류에게 진실된 사랑을 베풀었던 건 마츠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상처들을 안아주고 포용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츠코를 죽인 건 류가 아니었어요. 류는 마츠코를 찾아 자신만의 신을 찾아다닌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류는 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쇼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고 마츠코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둘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참고 조사를 위해서 류를 찾아온 경찰들에게 류가 자신이 마츠코를 죽였다면서 난동을 피우게 돼요. 쇼는 저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고 경찰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다시 모두에게 버림받은 마츠코는 어린 시절 자신이 좋아하던 강변을 걷고 싶어서 고향으로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찮게 어린 시절에 쇼를 만나게 돼요. 쇼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츠코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츠코의 동생이자 쇼의 아버지인 노리오도 거기서 다시 한번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노리오는 차로 마츠코를 역에 데려다 주게 되는데 이때 마츠코에게 쿠미는 이제 죽고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쿠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마츠코에게 전해줘요. 쿠미의 마지막 말은 오네짱 오카에리 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츠코는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고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정취를 느끼고자 집 근처의 강변을 보려고 이곳까지 왔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해줬던 가족들이 모두 죽고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고 싶어 해주던 쿠미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찾았다라는 말을 듣고 마츠코는 또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마츠코는 허무하게 도쿄로 돌아오게 돼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아라카와 강이라는 곳이 고향의 강변과 너무 비슷한 걸 전철 창문 밖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주변에 저렴한 와르르 맨션 같은 그런 허름한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하길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쓰레기 집에서 살면서 그냥 먹고 자고 씻지도 않고 TV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엄청난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을 겪게 된 거죠. 그런 중에 어떤 한 아이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빠져서 콘서트도 가고 팬레터도 보냅니다만 답장 하나 오지 않자 그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각과 환청이 들릴 정도로 정신 상태가 심각해진 마츠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신병원을 찾게 됩니다. 몸은 엄청나게 불어서 예전의 마츠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간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어떤 인물을 만나게 돼요. 바로 메구미입니다. 메구미는 한참 마츠코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된 마츠코이지만 메구미는 바로 그녀를 알아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했든지 마츠코에 대한 메구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우정은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무조건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억지로 명함을 쥐어주고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마츠코는 그런 메구미의 친절을 외면하면서 아라카와 강변에 명함을 우겨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이 맑아진 마츠코는 환상 속에서 쿠미의 머리를 잘라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어떤 빛을 보게 됐는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메구미에게 연락을 하고자 합니다만 명함을 오후에 강변에다가 버리고 왔잖아요. 그 행동을 너무나도 후회하면서 그 오밤중에 그 명함을 찾으러 강변으로 길을 나섭니다. 너무나도 뚱뚱해진 몸을 뒤뚱거리면서 절뚝이면서도 간절하게 한 발 한 발을 뗍니다. 다행히도 마츠코가 버렸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명함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명함을 꼭 쥐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밤중에 강변에서 놀고 있어요. 서로 막 깔깔거리면서 고성으로 막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때 마츠코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한바탕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마츠코의 뒤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야구 배트로 뒤통수를 뿌리게 되고 집단 린치를 가하게 됩니다. 린치가 끝난 이후 마츠코는 비틀거리다가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메구미의 명함을 손에 꼭 쥔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마츠코는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츠코의 영혼은 지난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지나칩니다. 그 모두가 마츠코가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는 가운데 저기 높은 계단 위에 누군가 한 명이 서 있어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었던 쿠미입니다. 마츠코는 쿠미에게 가는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두가 마츠코를 축복하는 듯합니다. 결국 모든 계단을 올라서 쿠미의 앞에 섰을 때 쿠미가 이야기합니다. 오카에리, 마츠코가 말합니다. 타다이마.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엄청나게 우울하죠. 그것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릴리 슈슈의 모든 것과 약간은 비슷한 개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풀어내는 방식은 꽤나 차이가 납니다.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의 슬픔은 아련한 몽상 같다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은 거대한 슬픔을 감춘 광대의 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 미리 절대 마츠코가 행복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슬픔의 여운이 꽤나 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츠코 일생은 사랑을 갈구하는 한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본 적 없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과 무너지는 내면을 모두 보여준 그런 캐릭터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아를 남에게 의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방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고 해도 사방팔방으로 튀는 그런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첫 시작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프고 몸이 약했던 쿠미에 대한 걱정으로 웃음을 잃었고 마츠코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웃겨주기 위해서 마츠코는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서 본 광대의 표정을 일생 내내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그 표정을 보고 웃긴 합니다만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차가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마츠코에 대한 관심조차 하나도 내비쳐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끌어보고자 했던 마츠코의 계획은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마츠코의 마음은 항상 비어있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후유증은 결국 마츠코의 방어 기제로 표출되게 됩니다. 어떤 도망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또 너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틱처럼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괴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마츠코는 교사 생활을 강제로 접게 된 이후에 안 좋은 선택들만 늘어놓게 됩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를 만나면서도 그 남자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선택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 애정 때문에 값싼 애정을 품에 마구마구 집어넣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꺾일 법하지만 마츠코는 사랑하길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밀어내 보일 정도이지만 그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류와 함께 동거를 할 때 메구미가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놈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메구미가 마츠코를 말릴 때에도 류와 지옥까지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마츠코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극도의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를 보여준 영화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류와 함께 할 때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미치게 맞고 힘들게 해도 혼자보다는 나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을 듬뿍 받고 자아가 완성되고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타인의 시선을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자아를 만들어 간다는 건 정말 애매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이 끝나고 영어 유치원에 가야 하나 또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나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데리러 와줄 부모조차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각자 겪는 상황이 너무나 극과 극이고 다르기 때문에 자아 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획일화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는 것 이에 관한 이야기로 동기부여 유튜브 그리고 자기개발서 책 이런 것들에서 수없이 서술되고 연설되어 왔지만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고 쌓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픽사의 애니메이션. 그 영화도 사실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한 아이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춘기도 있고 인생의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형제, 친구들인 것입니다. 마츠코 일생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에게 등을 지곤 합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진심과 사랑을 마주하긴 했습니다만 진심 자체가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의 눈치를 너무 살피고 주대 자신만의 기준, 도덕성의 선 이런 것들이 없었던 마츠코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게도 회피형 인간 중에서도 회피형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자신이 없었고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만나고 잘못된 선택들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겨우겨우 진실된 사랑을 만난 것 같을 때 과거에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에 의해서 발목 잡혀 땅으로 이끌려 내려가 버리게 돼요. 그것들은 결혼한 남자의 정실이 되고자 했던 그런 자신의 추악한 행동, 살인 행각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극이 바뀔 때마다 마츠코의 모습은 확 변해 있습니다. 어떤 자신만의 자아라든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자신의 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완전히 물들어서 나까지 잠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츠코의 옆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값싼 값어치의 관심을 또는 사랑을 마츠코에게 뿌려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츠코가 줬던 관심과 사랑은 너무나도 빛나고 진실되고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그녀를 사랑해줬던 쿠미에게는 매몰찬 모습을 보여줬고 진실된 우정을 보여줬던 메구미는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마츠코가 쿠미를 제외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해소되지 않는 이 영화 내용이 너무 우울하기만 하잖아요. 저는 마츠코의 삶이 불행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마츠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차가운 말은 마츠코에게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이라는 말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이기도 하고 후회를 만드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시험을 잘 봤다면, 한 문제라도 더 맞췄었다면, 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녀를 한 번만 더 붙잡았다면, 이런 만약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이란 말을 달아서 좋게 만들려면 거의 아기 때 또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까지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단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정이다 라는 거죠. 결국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후회를 남기기보다는 교훈을 얻고 가자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마츠코 인생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마츠코가 만약에 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츠코가 류를 만나지 않았어도 마츠코의 삶은 비슷했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또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들을 지어내다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 그런 거짓말들과 자신이 더 상황을 나아가게 해보고자 했던 말들과 행동들은 상황을 또 악화시키게 될 거고 마츠코의 삶을 어렵게 결국에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마츠코의 삶에 만약이라는 말이 또 제대로 작용하게 만들려면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다면 이런 가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레퀴엠에서 주인공들이 만약에 마약을 건들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고 자문했던 것에서 저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다, 또 다른 중독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을 거다 라고 자답했던 바 있습니다. 마츠코의 경우도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인간 실격에 대한 헌정인지 마츠코의 첫 연인이었던 테치오가 자신을 자칭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말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만 테츠오도 다자이 오사무와 같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츠코는 테츠오가 사랑했던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헌정과 죽음 이후 재회할 생각으로 오사무가 자살했던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죽을 생각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오사무와 달리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마츠코의 삶의 의지를 일깨우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츠코의 삶은 일정 부분 오바 요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형도 닮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웃겨주고자 과장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닮아 있고요. 불쌍하고 안쓰러운 내면을 가진 부분도 꽤나 닮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거나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는 역겨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안타까움과 역겨움이 교차하는 양가 감정이 들었었어요. 왜 저따구로 사는 거야?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싶다가도 마츠코가 결국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도 같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 실격과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인간 실격은 우울감의 증폭을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슬픈 와중에도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츠코의 일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인물은 쇼입니다. 그리고 쇼는 자칫 잘못하면 마츠코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이었었어요. 그리고 쇼로 하여금 마츠코에게 더욱 이입을 할 수 있고 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놓고 사는 인물로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쇼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츠코와 만난 적이 있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마츠코의 일생을 돌아보고 경험해보면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류는 원작에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손을 씻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작과 다르게 영화에서 류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그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책감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마츠코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더 비극에 빠져 살다가 비명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독하게 엮인다. 류와 마츠코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미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 한 명이에요. 마츠코도 교사 생활 잘릴 때까지는 쿠미를 너무 예뻐하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쿠미도 그런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지만 평생 언니를 그리워하면서 죽기 직전에는 그리움으로 인해서 환각을 본 것인지 언니 다녀왔어? 라고 한 말이 저는 소름 끼치도록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진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한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자주 이야기해주고 싶고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마치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얼마나 표현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그걸 진심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면 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하고 그 사랑에 대한 역치가 너무나도 높고 큰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츠코의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츠코가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츠코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첫 번째 퍼즐은 사실 아버지였습니다. 메구미는 정말 너무 좋은 친구인 듯해요. 비록 AV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고 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 한 명쯤 내 옆에 있다면 정말 잘 산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인생이 막장에 다다랐을 때 마츠코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메구미였죠.
테치오는 뭐랄까요, 좀 묘한 인물입니다. 그 여자 조합하는 거 보면 개쓰레기입니다. 진짜 개쓰레기는 확실한데, 마츠코가 진실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영화에서 덜 드러난 진심들이 있다고 믿어야 할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쓰레기고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베르테르 효과의 일환인지 자신이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믿고 자살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엮이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화에서 잠시 벗어나서 완전히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쓰레기 집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영화 말미에 마츠코가 살게 되는 집을 보면은 그 쓰레기 집과 완전히 닮아 있어요. 바깥에서는 번듯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집은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층에 좀 많다고 해요. 심지어 그 좋은 직업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의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 귀차니즘, 도파민 중독, 우울증, 우울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방전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쓰레기 집에 살게 되는 건데,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요새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 그리고 또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 은경, 외톨이,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경험을 겪었기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릇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A는 이만큼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저렇게 잘 버텨내는데 넌 왜 그렇게 나약해?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차, 3차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치가 각각 다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겪어 나가고 있다, 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엄청나게 특이해요. 특징적으로 말할 부분은 색감의 대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너무 쨍해서 제가 노트북으로 이 영화를 봤는데 화면 밝기를 좀 낮춰서 봐야 될 정도로 눈이 아팠던 경험이 있었어요. 밝은 부분을 표현한 화면에서는 밝은 부분을 거의 광원 수준으로 하얗게 만들어서 다 떠있고 디테일이 다 날아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통 특히나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영상미일 텐데,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통 주조색을 잡고 나면은 인물 얼굴에 묻어있는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또는 떠 보일 수 있는 색들을 제거해주는 데 반해서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장면에서는 그냥 그 장면 자체를 그냥 시뻘겋게 그냥 어떤 셀로판지를 씌워 넣은 것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파랗게 초록색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노을을 표현한 부분에서는 되게 아름답게 물감 번지듯이 퍼지는 저 주황빛을 아련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뻘겋게 만들어서 지옥도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초록색 잔디는 또 비정상적으로 막 파랗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늘 같은 경우에는 막 약간 청명하고 푸른 하늘일 텐데 분명히 구름도 안 껴 있거든요. 근데 막 주황빛이에요. 그럼 이런 굉장히 화면이 이질적이고 특이합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전혀 현실감이 없고 픽션 같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엄청나게 강렬한 원색들이 머릿속에 뱅뱅 맴돌아요. 초록색이 완전 초록색, 빨간색 완전 빨간색, 파란색 완전 파란색, 지나치다 싶은 원색 말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배우들이 같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합성한 것처럼 붕 떠 있어요. 마치 이거를 따로 찍어 놓고 갖다 집어넣은 것 같은, 또는 이거 게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모습이라든가 연기가 조금 더 기괴해 보이고 과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 다 자연물들이고 어떤 광활한 배경인데 세트장의 느낌이 들어요. 모든 장면이 그렇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달리는 차 안을 찍은 장면은 좀 가관이다 싶을 정도인데, 딱 봐도 그냥 달리는 차 안이 아니라 뮤비 촬영하듯이 멈춘 차 안에서 그냥 물 뿌려가면서 이분을 촬영한 게 티가 팍팍 나요. 근데 어떤 거대 자본이 들어온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제작비를 티나지 않게 의도한 것처럼 우리 일부러 이렇게 찍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닌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뮤지컬 영화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뮤지컬 영화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어색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놀이동산 회상 장면에서는 이 놀이동산이 있는 위치 자체를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따로 노는 것처럼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3D 프로그램으로 막 덕지덕지 던져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 생각을 회상하고 추억할 때, 특히 우리가 많이 어릴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풍경들이 이상하게 너무 알록달록하고 청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자체 미화하듯이 색감을 알아서 아름답게 보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보고 싶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 생각보다 칙칙하고 색깔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영상으로 녹여낸 건지 회상 장면에서는 색이 더 많게 그렇게 연출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질스러운 3D 화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왜 안 어색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히 현실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영상적으로 매우 독보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영화는 아마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J-팝스러운 OST가 나오고 어떤 동요 같은 OST가 나오고 놀이동산에서 들을 법한 그런 OST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뮤지컬 영화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영화 화면으로 보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뮤지컬 영화 하면은 레미제라블이라거나 라라랜드를 떠올리게 될 텐데, 이 영화들에서는 그 장면 자체를 뮤지컬로 만들어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고 있다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막 춤을 추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 영화에서는 좀 특이하게 한 씬 자체 대사를 뮤지컬로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 타임라인 자체를 뮤지컬적으로 녹여내버렸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전개로 빠르게 임팩트 있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관객들로 하여금 꽤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년간의 교도소 생활 장면, 그리고 성매매업소에서의 생활, 그 장면들 말입니다. 이게 원래 원작이 책이잖아요. 이만한 책인데 거기 안에 있는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 영화가 3시간, 4시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함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녹여내서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던지는 장치가 꽤나 효과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여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연기와 다르게 매우 연극적인데, 연극적이다, 뮤지컬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과장되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들이 비참한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딱히 영화 내내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본 자체도 꽤나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말들은 너무 치명적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자기 파괴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치명적인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역설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슬픔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영화예요. 이 영화의 결말 종반부는 마치 파네미로의 결말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안에서의 천국이 실존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천국에서 진정하게 행복을 찾길 바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관객들에게는 최선이라서 이 영화 진짜 끝까지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좀 비판해보고 싶은 요소들도 있긴 해요. 솔직히 너무 극적으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오만 갖가지 억가는 다 넣어놔서 관객을 괴롭히고 주인공을 괴롭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그 주인공에게 꽤나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와중에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주인공을 괴롭히니까 보는 우리는 같이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괴롭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 일단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죽을 때의 모습이 상당히 비참하기 때문에 결말까지 이 주인공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일말의 여지를 주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보면 조금 괜찮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면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화면이 색감이 너무 쨍하고 눈이 아파서 이런 비주얼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이라면 화면 때문이라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또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진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으로 이 영화를 접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 영화를 싫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과 다르게 영상으로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인데, 매 영상마다 대본을 쓰고 촬영을 하고 편집할 때마다 이번 영상보다는 절대 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영상을 찍을 때도 지금 드는 생각이, 이것보다는 길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또 들고 있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진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입이 바짝바짝 다 말랐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 중에 빠뜨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은 좀 아플지언정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같이 즐겁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주실지, 또 어떤 감상을 써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편하게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항상 궁금합니다. 이번 주도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